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일부 이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희 준비하면서 보니까 두 분 굉장히 좀 친밀해 보이시던데요? 저희 네. 그 회사 선배셨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제일 어렸을 때 의지를 많이 하던 선배의 동기셨어요. 네. 그 선배는 아니시고 그 선배님의 동기. 예, 셨습니까? 저랑도 예. 네. 예. 그 동기 선배, 저기 김학균 우리 선배님하고 네. 아주 친한 동기가 제 사수셨어요. 그렇죠. 네. 친한 분의 친한 분은 이제 같이 네, 친한 그럼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차이가 많이 안 나고요. 제가 6개월 먼저 입사했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입사해서 가깝게 지낸 예. 네. 김학균 세담은 어렸을 때부터 좀 달랐죠. 좀 다른 사람이었죠. 좀 다른. 그때부터 글의 아유, 깊이와 이 어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글을 썼나 할 정도로 그때부터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러면 또 그 탁월한 남다른 네. 시선으로 요즘 시장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저기 유가부터 시작할게요. 유가 72달러 왔어요. 네, 네. 8월 달 초 이후에 최고가인데 이번 유가 최고가 70달러 깬 거는 지표들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70달러가 넘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물론 허리케인 영향이 있죠. 단기적으로 이 허리케인 영향에 의해서 다시 떨어질 건지 봐야 되는데 저만의 촉인지 모르겠습니다. 느낌이 이상하게 그냥 잘 안 떨어지고 계속 70달러대에서 잘하면 팔자도 한번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네.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가 상당수 원자재가 상승 대열에서 이탈했죠. 그렇죠. 철광석, 목재, 구리도 그런 것 같고요. 음. 근데 유가는 공급, 허리케인이나 이런 기상 이변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크게 보면 이제 글로벌 경제가 탄소 중립으로 간다고 하면서 크게 보면 사실 화석 연료라는 게 미래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중간에 어떤 변곡점에서는 의외로 원자재 가격이 튈 수가 있어요. 기름에 대한 투자를 안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통적인 수급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을 때 생기는데 그건 좋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높아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은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요. 그런 점에서도 지금 원자재 가격 중에서 유가가 쉽게 안 빠지는 게 네. 조금은 저는 좀 걱정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봅니다. 네, 최근에 미국에서 셰일의 러브스 증가 폭이 예전에 비해서는 이 정도 가격이면 많이 늘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증가 폭이 조금 증가는 하는데 네. 증가의 폭이 크지 않은 양상을 보여주는 거 봐서는 공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허리케인이나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면 계속 가격이 고공행진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냐면 중국은 활동성이 확실히 떨어지고 제조업 PMI가 그렇게까지 떨어졌으면 50 나오고 또 47 나오고 이렇게까지 떨어졌으면 당연히 최고로 원유를 많이 쓰는 국가에서 저 정도면 유가가 크게 오를 이유는 없지 않을까 하는데 이렇게 찍는 거 봐서 말씀하신 대로 통화량이 증가했고 그래서 물가는 상승하는, 그러나 경기 상승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적 상황.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수십 년을 살았는데 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개념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는 게 사실 우리가 ESG라고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거고 또 네. 탄소 중립도 굉장히 당위적으로 좋은 건데 네. 우리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안 가본 길로 그동안은 환경이고 그냥 효율적으로 이런 세상 달려왔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ESG는 우리가 당위적으로 규범적으로 행동하는 대신에 비용은 높게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오게 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있고 아니면 미국과 중국이 막 다투면서 네. 밸류체인이 문제가 생겨서 오는 게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렇게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비용 측면에서의 어떤 변화, 과거와는 다른 수급 요인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 이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네. 원유도 그런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팩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옛날 같았으면 이런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하는 상황, 즉 따지고 보면 인플레이션 이게 오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든지 해서 좀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테이퍼링까지는 할 것 같은데 분위기가 뭐 9월 이번 9월에 아마 발표할 것도 같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 점도표는 앞으로 올라올지언정 쉽게 금리 인상을 안 한 조금 뭐 애매한 상황이 되겠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데 예. 이제 그거는 수요가 좋아가지고 경기에 과열이 있을 때 네. 금리를 올림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처럼 공급 측면에서 비용이 높아지면서 인플레가 생기면 사람들이 살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럼 중앙은행이 거기 또 금리를 올리는 거는 맞는 처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그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네. 이제 그 현상을 좀 설명을 하면 이 단기 금리는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금리입니다. 콜 금리와 가까우니까. 예, 뭐 미국은 하루짜리 금리고 우리나라는 7일짜리 RP 금리가 이제 정책 금리예요. 네. 만기가 짧은 건 뭐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해서 결정할 수 있는데 만기가 긴 10년짜리 금리는 그 뭐 중앙은행가들이 어떻게 책임져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임기 4년이고 네. 만기가 긴 금리는 경제 주체들이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장기 금리는 잘 안 올라요. 네. 미국도 그렇고 단기 금리는 지금 그래도 높은 거니까 야 물가가 불안하게 움직이니까 중앙은행이 뭔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불안감이 한편으로 단기 금리에 녹아드는 거고 다만 그게 장기 금리를 끌어올릴 정도의 어떤 그런 강력한 긴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는 녹아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제 생각에 이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거의 공급에 70년대 오일 쇼크도 공급 측면에서의 어떤 건 맞지만 네. 70년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60년대까지 나타났던 진보주의자들의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노동자의 임금이 가장 높이 올라갔던 게 70년대였어요. 네. 그래서 80년대 초에 폴 볼커가 들어오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연방기금리를 20%까지 올렸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유가가 올라가가지고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는데 중앙은행이 그렇게 금리를 올리는 건 나쁜 선택인데 네. 70년대에 나타났던 우리가 경험했던 인플레이션이 온리 유가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이제 노동자들의 높은 임금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긴축이 정당화됐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참 중앙은행이 애매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 쉬운 것도 아니고 뭐 노동조합은 뭐 전 세계에서 실질적인 힘을 다 상실해 있고 한 상황에서 거의 비율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갈 때 과연 중앙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네. 이것은 조금 매우 어려운 선택일 것 같고 지금 채권 시장은 장기 금리는 잘 안 움직이고 단기 금리는 조금 경계심을 나타내는 네. 굉장히 조금 아주 모호한 약간 거기서 절충점을 찾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아무튼 좀 그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오늘 이제 주제로 변곡점 장기 추세로의 회귀 이렇게 가져오셨고 또 이제 저희 유튜브에도 제목을 그렇게 걸어놨기 네, 네.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그러면 지금 변곡점인가 이런 이야기들 좀 듣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인가 네. 생각하냐면요. 저는 지금 경기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확장이었거든요. 작년 4월부터. 근데 지금 경기가 꺾였다고 말하긴 힘듭니다. 다만 경기 선행성 지표들은 둔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이 경기가 꺾이는지 모르겠지만 피크 부근이다라고 하는 징후들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통상적인 기준으로 뭐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의 변곡점이 왜 중요한가는 글로벌 제조업 경기와 관련해서 좀 중요한데 제가 조금만 넘기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게 그 작년 이후에 붉은 게 코스피고요. 푸른 계열이 S&P 500입니다. 사실 우리 종합주가지수는 올 들어서 뭐 크게 빠진 건 없죠. 오르고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버티고 있는데 사실 1월 달에 고점이 한 3,200이었죠. 6월에 고점이 한 3,300 내외였습니다. 1월 고점과 6월 고점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럼 길게 보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까 그 각도기님이 이 투자자들이 지치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크게 보면 1월부터 계속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그러네요. 뭔가 좀 이제 안 빠진다는 점에서는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작년까지 올라가는 감으로 보면 좀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은 기본적으로 계속 올라가죠. 네.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언제 봤냐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가 그랬어요. 뭐 우리 주식이 이때 장기 박스권에 그렇죠. 머물러 있어서 뭐 주식해서 뭐 지루했을 뿐이지 코스피로 보면 크게 낭패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미국 시장과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부진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최근 우리가 몇 달 본 흐름이 혹시 이쪽으로의 어떤 회귀가 아닌가라는 게 제가 가진 그 궁금증이고 예. 그러면은 그럼 작년에 이렇게 올라갔던 게 뭔가 이 사이클이 과거에 박스권의 주가를 묶어놨던 요인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 요인으로부터 한국 증시가 본질적으로 달라져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나타났던 일시적인 변화 때문에 올라갔는지 이것이 조금 궁금하고 오늘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기가 조금 둔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지금 우리 증시도 고점 대비 한 5% 내외 조정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성과가 안 좋은 나라들이 베트남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있고요. 여기 홍콩도 있고 대만도 뭐 성과가 좋지 않아요. 네. 이거 전체적으로 제조업 나라들입니다. 음. 예,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이 주가가 퍼포먼스가 조금 둔화가 되는데 지금 그 곽도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경기 선행 지표가 제조업 PMI인데 글로벌 제조업 경기를 잘 보여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중국인데 중국의 제조업 PMI가 국가통계국 PMI 거의 50까지 빠졌고 네. 또 중소기업의 경기를 보여주는 차이신 PMI는 50 밑으로 떨어져서 뭔가 경기 정점 통과와 관련된 징후들은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의 주가를 보면 우리 주식은 고점 대비해서 뭐 제가 자료를 드리고 조금 더 떨어져서 5% 정도 조정받았는데 소위 전통적인 경기 순환형 종목들은 거의 추세가 조금 뭐 우리 코스피 하면 5% 정도 빠졌다 그러면 뭐 이건 마일드한 조정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모든 조정이 당혹스럽지만 이 정도 조정은 매우 양호한 조정이지만 네. 경기 민감 주식들 철강이 한번 20%에서 버티고 있는데 순수 케미컬 업체 한 30%씩 가까이 밀렸죠. 조선도 30%, 뭐 자동차, 뭐 반도체도 시클리컬이라고 보면 한 30% 밀렸어요. 네. 그러니까 악재를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악재를 주가가 선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뭐 지금 경기가 마일드한 조정이라 그러면 사실 주식이 이렇게 안 빠질 텐데 뭔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주식시장의 반응을 보면 순환적으로는 경기 피크가 좀 임박한 거 아닌가 혹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 주식이라고 하는 건 경기보다 조금 먼저 경기보다 먼저 반응하죠. 선행성 지표인데 전 세계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제일 변곡점이 빠른 게 한국이에요. 한국 그래요? 경기가 중국보다 더 먼저 한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를 선행합니다. 네. 근데 뭐 OECD에서 일반적으로 국가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경기 선행 지수를 만드는데 OECD 선행 지수는 약간 레깅이 되는데 한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기 선행 지수가 7월에 꺾였으니까 예. 뭔가 이게 일시적인 반락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피크 부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그 가능성 우리가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피크라고 하더라도 경기는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이게 순환적인 경기가 단지 꺾이는 거라 그러면 경기 민감주들이 이미 20-30% 떨어졌으니까 주식이 미리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 관심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 10여 분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1년부터 19년까지 나타났던 시장을 한번 복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좋습니다. 우리가 박스피였고 미국 주식은 많이 올라갔던 시기였습니다. 네. 근데 2010 코로나 이전까지 2009년 말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의 이제 글로벌 주요 주식의 성과인데요. 코스닥 코스피가 이제 2.7% 그럼 배당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배당 포함되면 조금 높아지겠지만 굉장히 성과가 안 좋은 시장이었고 네. 미국은 뭐 주식이 굉장히 좋았죠. 이게 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인데요. 혼자 날아가니까 이 혁신이 있었던 미국 주식은 좋았고 크게 보면은 유럽의 나라들 그리고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의 성과가 안 좋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저는 왼쪽에 미국의 산업 생산이 좀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요. 이 산업 생산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에 대한 산출 그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통적으로 제조업에서 나오는 건데 이 산업 생산의 역사가 미국에 한 100년 정도가 있거든요. 대공황 때도 뭐 산업 생산이 줄어들고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줄어들고 이렇게 샥이 오면 생산이 줄어듭니다. 네. 근데 최근에 미국의 산업 생산이 2007년에 기록했던 이 고점을 10년째 제대로 못 넘고 있는 이렇게 장기 횡보를 했던 적은 없었어요. 대공황 때도 샥이 있었지만 리커버리는 빨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 10년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 뭔가 계속해서 나쁜 공황과 같은 패닉이 왔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조업은 미국의 경우는 장기간 보지 못했던 정체가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산업 생산입니다. 굉장히 각도가 완만하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살짝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코로나 이전의 10년이 뭔가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잘 안 늘어나는 과거에 못 봤던 사이클이 나타났던 거고 뭐 그 결과가 저는 한국 시장이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가 10년 동안 재미가 없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럼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저는 그 한국 경제나 증시나 중요한 변곡점은 2011년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이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코스피가 940까지 떨어졌다가 2200 넘어까지 갔고요. 네.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가장 극대화됐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렇죠. 차화정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가 정점을 찍고 피크아웃한 게 2011년인데 우리나라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는 것도 2011년이고요. 코스피가 장기 박스권에 머물기 시작했던 시기도 2011년이고요. 또 우리나라가 그 이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다가 물가가 늘 높은 물가가 문제였는데 뭔가 경제가 물가에 대한 걱정 없이 또 어떤 측면에서는 디플레 지향적으로 갔던 게 2011년이거든요. 좀 그 즈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 경제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GDP를 분해해 보면 1차 산업은 농업이죠. 2차 산업은 제조업이고 3차 산업이 서비스업인데 2012년부터 중국 경제가 연두색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비중이 높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중국이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할 때는 중간재를 수출하고 해서 잘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요. 중국의 GDP를 그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전년 동기비로 본 건데 2011년 이후로 연두색으로 칠해진 중국의 그 3차 산업의 성장률이 2차 산업 성장률보다 다 높았어요. 근데 우리 주식이 지난 10여 년 동안 박스권에 있고 코로나 국면에서는 좋았는데 10여 년 동안에 한국 시장이 제대로 올라갔던 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보시면 붉게 칠해진 중국의 2차 산업 성장률이 가파르게 올라갈 때입니다. 네. 또 장기 박스권의 코스피가 2600까지 갔던 2017년도 중국에 이게 올라갈 때예요. 네. 지금도 제조업이 올라갈 때예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 경제 증시의 구조가 헤게모니가 이 신성장주 중심으로 많이 바뀐 것도 사실이에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게 시총이 높아지고 네. 했지만 그래도 글로벌 전체적으로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우리가 작년 이후에 이제 시장이 좋고 경기가 리커버리 될 때도 작년에 플러스 성장을 했던 나라가 전 세계에 두 개밖에 거의 그 규모가 큰 나라 중에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첫 번째가 중국이 플러스 성장을 했죠. 또 대만이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작년에 OECD 국가 중에서는 성장률의 하강폭이 제일 적었죠. 세 나라의 공통점은 제조업 중심의 나라고 우리까지 지금까지 미디어에서도 제조업의 재발견 이러면서 한국 주식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제조업의 리커버리가 우리가 봤던 게 이게 노멀하게 계속 가는 건지 아니면 이전처럼 꺾이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중국의 경제를 보면은 조금은 제조업의 회복 강도가 매우 약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봤던 거는 기저효과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제조업 수요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도시화입니다. 도시화. 이 자본주의 이전의 그 공동체는 봉건제고요. 봉건제는 농사짓는 사회입니다. 지방 분권적이고요. 근데 농사짓던 농노들이 도시의 공장으로 모이는 게 자본주의화고 이게 도시화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뭐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고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의 도시화율이 60%니까 뭐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이 도시화율이 70% 80%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높아지는 과정에서 뭔가 중국이 뭐 제조업을 좀 붐업시킬 수 있는 저는 버퍼는 있다고 보지만 이미 개혁 개방 이후로 도시화가 많이 진전이 됐기 때문에 뭔가 제조업이 하드랜딩하는 걸 중국이 막을 수는 있겠지만 작년에 나타났던 사이클은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주저앉았다는 주식으로 좀 기술적 반등이 아닌가라는 제 생각이고요. 네. 또 도시화의 관점에서 보면 좀 저는 시진핑이 말하는 공동부유 이런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화는 부자 되려고 어떤 그 황금에 대한 욕구로 사람들이 도시로 막 모여서 여기서 장사도 하고 시고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또 조금 제 생각에는 도시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조금이라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이 예전의 박스권으로 좀 회귀하는 거 아닌가. 예전에 뭐 그 박스권의 레벨과는 좀 다른 뭐 그 적당한 레벨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는 한 1850에서 2200이었다 그러면 뭐 글로 다시 가겠습니까? 금리가 그때보다 낮아졌고 또 기업 이익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높아진 레벨에서의 시장이 박스권으로 회귀할 가능성. 물론 뭐 6월의 고점이 뭐 천년만년 못 갈 고점이나 뭐 이건 모르겠지만 그걸 충분히 위로 강하게 넘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경험했던 지난 그 1년 동안의 제조업 붐은 미국의 내구재 소비와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미국 가계 소비에서 내구재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게 굉장히 낮다가 코로나19로 확 늘어났어요. 이게 자동차도 사고 텔레비전도 사고 하면서 뭔가 한국처럼 이런 제조업 국가들이 큰 수혜를 받은 건데 작년에 이렇게 미국의 내구재 소비가 올라갔던 거는 직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저소득 노동자들을 일자리 잃었지만 실업수당 많이 받고 또 정부가 후하게 재난지원금 주고 다니지 못하니까 텔레비전도 바꾸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내구재가 지금 고점을 치고 피크아웃을 하는 조짐인데 저는 이렇게 보면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거는 한번 바뀌면 또 금방 또 바뀌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오래 쓰죠. 이런 투자의 붐이 일단락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건 이제 미국의 주택 가격과 이 회색으로 칠한 주택 거래량인데 이 또 내구재 소비를 설명하는 또 한 가지 팩터는 그 가계의 모빌리티입니다. 사람들이 이사하면 텔레비전도 바꾸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집값은 올라가고 있지만 주택 거래량은 고점을 치고 몇 개월째 하락하고 있어서 네. 저는 제조업 경기가 그냥 아래쪽으로 훅 주저앉은 데 따른 기술적 반등 그리고 미국의 이례적인 내구재 소비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한국과 같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가 경험한 아주 좋은 경기 사이클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추론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후의 노멀은 그 이전에과 비슷한 그런 어떤 주가 지수가 아주 탕탕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장기 횡보하는 그런 정도가 아닌가. 우리가 이미 그거를 6, 7개월 동안 경험한 거 아닌가. 예, 시장에 대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한국 올해 조금 이제 최근에 와서 한국 기업들의 순이익 전망치가 뭐 190조를 향해 가다 이제 180조를 향해서 다시 살짝 꺾여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치로 따져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높죠? 네. 그리고 내년도에도 한 대략 한 이 정도에서 크게 안 떨어져 아직까지는 애널리스트 추정치야 뭐 네. 약간의 좀 잘 됐으면 하는 덕담이 반영된 걸로 봐야 되니까 네. 또 경기가 바뀌는 변곡점이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 추정치에 대한 신뢰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는 뭐 떨어지더라도 그럼 레벨이 네. 뭐 얼마나 급감할 거냐 그럼 전체적으로 레벨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변화인데 네. 세세하게 뭐 올해와 내년의 실적 추정치는 경기 변곡점에서는 저는 신뢰도는 딴 때보다 애널리스트는 비쌀 가능성이 좀 높은 숫자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 이익이 최소한 뭐 올해 정도 수준을 유지해 준다면 네. 그리고 이제 배당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진다는 걸 감안해 보면 그다음 저금리라는 걸 감안해 보면 수급적인 구조로는 그 과거의
그 흐름하고 그러니까 즉 과거 박스권 때의 흐름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근데 뭐 제 생각에 이건 뭐 답은 없는 거고. 네. 다만 이제 과거 박스권 때보다 코스피의 레벨이 한 50% 정도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을 가능성은 있는데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식에서는 투자해서 기회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그림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시장의 사이클이 좀 달라졌어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 그림은 뭐냐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뭐 주식은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베어마켓 약세장으로 한국 시장 한번 반전이 되면 코스피가 반토막이 나요. 50%. 또 주가 조정의 기간은 최소 1년은 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었고 우리가 뭐 시장을 잘 전망하는 건 어렵지만 한번 삐끗하면 사람들이 데미지를 크게 입어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주식에 대한 선호가 떨어졌던 것도 올라갈 때 뭐 이렇게 반짝하다가 한번 떨어지면 이게 큰 트라우마가 남아서 네. 주식을 안 했던 건데 이때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2011년부터 2019년까지가 박스피라고 불리고 굉장히 재미없었던 시기인데 이때는 주가가 조정을 굉장히 마일드하게 받았어요. 네. 이때가 2011년도에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이 강등되고 할 때 23%꽤 많이 밀렸죠. 그래도 예전에 반토막 났을 때보다는 주가 하락률이 적었고 중요한 거는 주가 하락의 기간이 3개월이었어요. 네. 굉장히 짧게 끝나요. 그리고 이때는 2018년에 경기가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가 생기면 조정을 23%꽤 많이 밀렸죠. 네. 그렇지만 과거에 반토막 날 때보다는 마일드했고 9개월에 그쳤어요. 네. 코로나 팬데믹 때 숏텀으로 35% 밀렸죠. 2개월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이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는 위험 자산이고 사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투자하는 데는 베어마켓이라는 거는 시장은 늘 사이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돈을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약세장에서의 경험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뭔가 이게 사이클이 과거보다는 짧아지고 주가 조정을 덜 받거든요. 그럼 이 동력이 뭐냐 그러면 두 가지라고 보는데 본질은 한 가지라고 봐요. 금리가 낮기 때문에. 네. 저금리이다 보니까 뭔가 시장이 많이 그 조정을 굉장히 마일드하게 받는 거고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 과거에는 이제 우리 시장이 이렇게 반토막이 났던 거는 저는 지금 경기가 순환적으로 고점 부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냥 순환적으로 경기가 하강한다 그러면 주식이 심하게 안 빠져요. 근데 주식이 저렇게 반토막 나는 거는 뭐냐면 뭔가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발생하면 주식이 반토막이 나는 네.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시스템적인 리스크는 부채 위기와 부도 위기입니다. 네. 과거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그 기업들이 레버리지를 많이 지던 시기에는 경기가 꺾이면 기업이익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고 대기업이 부도가 나요. 뭐 대우그룹, 현대그룹 막 네. 부도가 나요. 그러면서 은행들이 돈 떼이고 그러면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그럼 금융 쪽에서의 작은 경색이 또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이게 시스템 리스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과거 베어마켓에 나타났던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제 그게 좀 사라진 거 아닌가요? 좀 우리는 뭐 자영업이 어려운 것처럼 한국도 이 낮은 저금리 하에서도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커버하지 못하는 기업이 전체 상장 제조업체의 한 40%가 되니까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지뢰밭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종목을 다 합쳐봐야 시가총액의 10%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대기업은 재무제가 되게 좋아졌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매우 역설적인 거는 저는 한국의 중견그룹 중에서 한두 개는 뭐 잠재적으로 한 5년 정도 내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냥 오히려 다 살아났어요. 네. 큰 기업들은 다 지원을 받고 그런 거라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경기는 페이크였다고 봐요. 작년에 나타났던 게 네. 이게 큰 추세라고 보면은 우리가 조금 잘못 세상을 읽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핵심은 저금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금리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한국처럼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는 코스피가 잘 못 오르더라도 바텀업에서 종목을 잘 고르면 뭔가 기회가 있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이야 뭐 작년처럼 인덱스가 30% 오르고 이러면 뭐 배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근데 코스피가 횡보한다 그러면 또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나름으로는 제 생각엔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금리가 궁극적으로는 중요한 것 같아요. 금리가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 시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센터장님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이제 경기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국가들의 그 실적 피크 또는 제조업 경기의 하강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그동안 올라왔었던 것에서 추가로 상승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 반면 그렇다면 그럼 경기 하강에 의해서 주가 하강이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하고는 다른 기조적인 저금리 그리고 많은 양의 유동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하방도 그렇게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네. 2011년부터 19년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소위 말하는 박스피로의 새로운 그 단계에서의 박스피로의 네. 진입일 수도 있다. 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1년부터 19년까지는 우리가 투자할 때는 늘 투자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돼요. 네. 지난 1년과 같은 주식시장의 어떤 퍼포먼스를 나의 기대 수익률로 가져가는 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고 네. 매우 뭐 이례적인 장이었는데 그럼 주식 안에서 뭐 할 거냐? 주식 안에서 그럼 낮은 금리에서 사실 별 게 없어요. 네. 그럼 우리가 기대 수익률 바꿔나가면서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알파를 찾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저금리하에서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머니 무브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앞으로는 버팀목이 될 거라고 보는 게 투자자들은 자기가 경험한 경험치에 따라 행동합니다. 네. 저랑 지점장님이랑 그 증권회사 입사했을 때 네. 그 당시에 신입사원 그 신문을 보면 한국 사람들의 단타 성향, 회전율이 높은 게 한국 시장의 재평가를 막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실렸거든요. 네.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에 그 회전율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의 피 속에 무슨 투기적 인자가 유독 흘러가지고 회전율이 높았겠어요. 그냥 시장이 장기 박스권에 머물고 또 주가가 한번 빠지면 반토막이 나니까 사람들이 단타를 친 거거든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주가가 올라갈 때 나타났던 현상은 드라마틱한 회전율의 저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좋은 경험이 쌓이고 선순환이 쌓이면 이것이 주식이 약세장이 없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떨어지면 또 기회인데 약세장을 어떻게 잘 소화하고 그 모습이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데 제 생각은 굉장히 마일드하지 않겠냐는 생각이고 또 사람들의 경험이란 관점에서 보더라도 과거엔 주가가 많이 오른 다음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 한 20%만 조정받으면 한국 가게는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고 주가가 반토막까지 떨어지면 이 주식은 역시 안 해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몇 년 동안 주식을 외면했는데 네. 이번에선 1,400부터 샀잖아요. 네. 뭐 고점에서 산 사람 시장이 늘 그런 것처럼 손해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집단적으로 보면은 주식이란 자산에 대해서 크게 낭패를 보거나 그런 집단적인 패배 의식이 나올 확률은 매우 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예전보다 양호한 조정세고 그 요인으로 저금리를 꼽아주셨고 그래도 저금리인 상황에서 알파를 잘 찾으면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저금리인 상황에서 네. 알파를 알파에 좀 대한 잘 얘기. 찾기 예.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대응의 방향성도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저는 경기 민감주들 또 한국에서 소위 가치주 성향의 종목들이 좋았던 게 코로나 팬데믹 후에 나타났는데 그런 것들은 다시 또 예전과 같은 좀 어려운 사이클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조금 성장성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좀 나아 보입니다. 경기가 둔화가 될 때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바이오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또 배당주도 상대적인 관점에서 지난 1년처럼 주가가 막 올라갈 때의 배당주와 시장이 장기 횡보할 때의 배당주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배당주들 마지막으로 경기와 무관하게 좀 이익이 늘어날 걸로 보이는 건설 주식들 네. 그리고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너무 억눌려 있는 그 지주회사들
네. 저는 뭐 그런 유의 종목들이 좋아 보입니다. 네.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정말 많이 주셔서 줄줄이 지금 적고 있었어요. 박도기님 혹시 어, 덧붙이실 질문 말씀 아니요. 있으실까요? 지금 마지막에 하셨던 얘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업종을 앞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유의미하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지금 네. 하신 말씀을 이 투자자 관점에서 옮겨보면 시장 보지 말고 개별 기업들 잘 찾아봐라 라는 말로 한마디로 잘 정리해 볼 수 풀어주셨네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까, 센터장님?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여러분 잘 메모하셨죠? 네, 이렇게 대응하시고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이 시간은요.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